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전략팀장 유승민입니다. 2026년에도 글로벌 자산시장에서는 위험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 주요 자산별 저희 하우스의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산별로 본다면 주식 확대, 채권 중립, 현금 축소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이제 향후 12개월이고요. 지역별 주식에 대한 선호는 미국과 한국을 확대, 그리고 중국을 기존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유럽을 축소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가장 선호하고 크레딧을 중립, 그리고 한국 국채를 축소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에서는 금을 중립, 그리고 원유를 축소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6년에도 경제적으로 본다면 소위 골디락스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성장과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지지하는 그런 투자 환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 환경에서는 대체적으로 자산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 가장 선호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30년대 이후로 14번의 미국 초강세장 중에서 각각의 상승 기간과 평균을 비교해 본 겁니다. 사실 이번 주식시장의 상승이 22년 한 10월부터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3년 차를 넘어서 4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긴 기간이고 혹시 과열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역사적 평균과 비교해서 본다면 이번 위험자산 선호 사이클이 이례적으로 길거나 또는 그 상승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각각의 이 상승 사이클은 그 상승 사이클을 주도했던 특정 스토리들이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AI 투자 사이클이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골디락스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한 축에서는 AI 투자의 지속 여부가 그 답을 제시를 할 것이고요. 또 한 축에서는 이제 경제 전반의 어떤 자금 흐름 그리고 각 자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또 이번 사이클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그 판단은 금융시장에서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밸류에이션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런 밸류에이션들이 계속 릴레이팅 된다라면 골디락스가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그 시장의 기대가 어느 순간 꺾이게 되면 이제 그때 골디락스가 종료된다 이런 식의 그 전망과 개요를 가지고 내년과 향후 한 2, 3년간의 시장을 제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년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AI에 대한 투자 계획 그리고 계속 자금 조달이 되면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는 소위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관련 CAPEX 지출 계획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주요한 빅텍뿐만 아니라 다수의 그 IT 회사들이 대략 한 2027년까지 AI 관련된 CAPEX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 계획이고요. 이 회사들의 영업 환경에 따라서 이익을 토대로 해서 그 투자의 재원이 마련이 되어야 당연히 투자가 지속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 AI 관련 기업들의 그 회사채 스프레드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제목을 AI 관련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제 다른 이유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이런 회사들은 경영 실적도 좋고 또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 여건도 양호한 회사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코어 유와 같은 회사는 이제 AI 그 클라우드 쪽에서 비교적 신생 회사이고 상대적으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AI 투자의 재원들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분명히 이러한 그 스타트업 회사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빅테크 회사들을 보시면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한 2027년까지 계속 KPX를 늘리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당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가서 정말 이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각 회사의 IR 계획에서 이제 이런 그 투자 변수가 투자의 어떤 지출 계획의 변수가 있다든지 또는 각 회사들의 자금 조달 상황의 변화가 금융시장의 이러한 크레딧 스프레드로 포착이 된다라면 저희가 이러한 그 AI의 투자 지출 지속에 대한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그러한 것들이 내년에 중요한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현실적으로 이 금융시장에서 저희가 뭐 다양한 그런 척도를 가지고 이런 그 AI 투자 지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스토리들의 지속 여부를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소 그러한 판단들이 이제 금융시장의 가격 변화 그러니까 주가 변화에 적잖아 느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지않게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부여하는 어떤 그 위험에 대한 선호, 즉 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빨간색 선은 S&P 500 지수이고요. 파란색 선은 12개월 예상 PER입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당시를 보면은 주가 지수의 정점보다 PER의 정점은 6개월 정도 선행을 했습니다. 2008년 오른쪽에 보시는 금융위기 전후를 보시더라도 주가지수 피크에 비해서 PER 피크가 4개월 정도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금융시장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모아지는 종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또는 뉴스 플로우 또 많은 그런 정보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그 스토리들의 변화를 추적을 하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최신의 데이터이고 믿을 만한 지표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신 것처럼 금융시장에서 부여하는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만약에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IT 회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관련 지출이 계속되는지를 판단할 때 우리가 당연히 그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추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계속 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는 그 프리미엄의 태도, 뭐 PER이 꺾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금융시장의 참여자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모여지는 금융시장에서 이 AI 투자 사이클을 지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전망하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로서 이런 금융시장의 평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태도도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현재까지 상황들 그러니까 경기 여건들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 투자 사이클에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내년도 투자 전망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주식 확대, 채권 중립, 현금 축소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이러한 전망들이 연간 전망으로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상반기까지가 유효한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중반 정도에 다시 한번 이러한 의견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논쟁은 주식시장이 비싸다, 싸지 않다는 그런 우려들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사이클은 2022년 한 10월부터 주식시장이 계속 랠리를 보이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당연히 주식시장의 그 고평가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단기간에 주식시장의 성과를 결정하는 그런 척도로서 그다지 신뢰가 높지는 않습니다. 즉 그 S&P 500의 PER과 10년물 국채의 상대 수익을 비교하는 어닝스 일드 갭과 1년 후에 이제 주식시장의 성과를 보면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낮은 그런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한 3년에서 10년 정도로 확장을 해보면 굉장히 높은 설명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서는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오늘 지금 전망하는 1년 후의 성과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합니다. AAI에서 조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 투자 심리는 중립적입니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심리는 매우 신중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투자 심리들이 주식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또 밸류에이션이나 가격이 오르면 나중에는 역설적이게도 과도하게 뜨거워집니다. 그때는 오히려 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 심리는 아직 과열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식 고평가에 대한 우려는 다소간 좀 뒤로 밀어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한 축에서는 가격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싼 쪽을 주목을 할 겁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IT가 내년에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신흥시장과 미국 시장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 밸류에이션 갭이 오른쪽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 IT 10개 시총 상위 기업들의 그 평균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면은 거의 2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빅텍들이 내년에도 AI 투자 사이클을 주도하고 좋은 기업 실적을 낼 것으로 봅니다만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머징 시장,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점도 투자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한 상반기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채 장기금리는 아마 크게 떨어지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물 금리는 명목 성장의 함수인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것은 윅셀리언 방정식이라는 건데 단기금리와 장기 명목 성장을 가중평균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금리를 예측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거의 이러한 명목 성장에 수렴되어 있고요.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금리의 하방 압력은 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연준이 5월 달에 리더십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어떤 완화 압력들이 어떻게 연준의 통화 정책을 좌우하냐에 따라서 다소 변수는 있겠지만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캐리,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권을 통해서 자본 차익기에는 조금 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시장에서는 이제 금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는데요. 금은 이제 실질금리의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금은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흥미롭게도 22년 이후 사이클을 보면은 실질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도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풀렸던 유동성들이 모든 자산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격을 올렸던 소위 얘기하는 에브리띵 랠리에 의한 결과로서 금도 움직였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이러한 유동성에 의한 랠리들이 다소 위축이 되는 것 같고요. 또한 금리 인하가 지속 중이긴 합니다만 이제 실제 금리가 떨어질 룸들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일부 과도한 유동성에 의존했던 랠리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첫 번째 대상이 저는 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이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만 올해와 같은 랠리가 내년도에도 지속되기는 환경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에서 기존에 확대해서 중립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오래 논란이 있었던 것이 환율입니다. 왼쪽 차트는 과거에 80년대 이후로 8번의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어떻게 US 달러가 움직였는지를 보여드리는 데이터입니다. 가운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세로선이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시점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세션이 있어서 그것에 대응했던 금리 인하인 경우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슈런스 컨신 경우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슈런스 컷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달러가 그렇게 많이 꺾여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됐던 달러 강세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른쪽에서 보신 것처럼 과도하게 달러를 고평가로 지금 밀어 올린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타 통화들은 굉장히 달러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이러한 달러 고평가가 이런 인슈런스 컷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더 지속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아마 완만하고 점진적인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도 저희가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그 매크로 펀더멘탈 이런 측면 이외에 변수를 살펴본다라면
내년 5월은 그 연준의 의장이 교체가 되고요. 또 연준의 이사들이 교체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그 리더십들이 다소 조금 도비시한 쪽으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지금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늘 이제 위협하는 사람이다 보니 트럼프가 내년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혹시 좀 연준에 과다한 압력을 가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보면은 이제 7월 달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이 있고요. 또 여름에는 FIFA 월드컵이 북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하반기 11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이벤트와 또는 자신의 어떤 영향력들을 극대화시켜서 조금 이제 시장이나 정책에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트럼프가 내년도는 아마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또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게임 이론적인 생각인데요. 즉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안전관리가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과도하게 뭐 금융시장에 개입해서 금융시장을 흔들거나 또는 미중 간의 갈등을 일으키거나 해서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면은 자신의 선거에 불리하죠. 왜냐하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제이고 소비이고 고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변수들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내년도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올해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과도하게 조금 완화적이거나 경기 부양적인 정책들이 가동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내년 하반기 또는 그 내후년 정도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내년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실제 주로 이제 상반기까지 전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위험 자산에 유리한 그런 환경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6년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